강화도 조약과 개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과 개항, 먼저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발단이 되었던 운양호 사건 또는 운요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강화도 조약,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으로 문호를 개방하였으나 불평등한 조약이었다. 그래서 이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면요, 시대적 상황, 이 조선의 상황과 일본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서는 우의정 박규수, 이 박규수는 박지원의 손자라고 얘기했죠. 박지원은 또 누구였나요? 박지원의 손자. 박지원은 북학파였죠. 중상학파. 우리가 이용후생학파라고도 얘기했고요. 그래서 박지원 양반은 과한열 낸다 이렇게 암기법으로는 정리했어요. 양반은 과한열 낸다, 과한열 낸다, 과한열 낸다 이렇게 정리했죠. 양반전. 그 다음 관홍소초 한민명전의에서 한전론을 주장했고 열하일기. 그래서 박지원은 중상학파였다. 이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그 다음에 역관이었던 당상 역관 누구요? 오경석. 오경석도 우리가 앞에서 한번 언급을 했죠. 국학파, 실사구시학파 누구죠? 김정희 있죠. 김정희. 금석관록 북한산비가 진흥왕 숭수비다라는 것을 밝혀낸 이 김정희의 제자 오경석. 그래서 나중에 삼한금성록이라는 책을 쓴다고 했어요. 그죠? 오경석 등 개화 세력의 통상 주장이 있었다. 그러면 개화 세력의 이 박규수하고 그다음에 여기 오경석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뒤에서 언급을 하겠지만 박규수, 오경석 외에 또 누가 있어요? 유홍기가 있죠. 의관, 유홍기, 유대치라고 하네요. 의관입니다. 의관. 요 세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해 개항 권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 대원군이 물러났지만 이 쇄국 정책을 지지하는 대원군 세력이 다시 발호할 움직임이 보였어요. 그러자 이 조선에서는 이제 개항을 할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었다는 얘기죠. 일본 놈들을 봅시다. 메이지 유신을 전후로 하여 메이지 유신, 일본의 이제 근대화가 추진되었던 계기였는데요. 이 사건들 우리가 어떻게 외웠죠? 배대 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혹시 기억나나요? 배대 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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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대 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이거 시험에 거의 모든 시험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무원 시험 거의 모든 시험에 나오고 있죠. 베이징 조약이 있습니다. 1860년. 그 다음 대원군 집정이 있었죠. 1863년. 그 다음 병인 박해 1866년이죠. 그 다음에 제너럴 셔먼호 사건. 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으로 나중에 1871년에 신미양요가 나와요. 그 다음 이 병인 박해로 인해서 병인 양요가 나오죠. 그 다음 1868년 오페르트 도굴 사건, 그 다음 메이지 유신이 있고요. 그 다음 신미양요, 그리고 대원군 하야가 1873년입니다. 이 순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외우세요. 이걸 못 외우면 안 된다. 배대 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배대 병제병 오음의 신하야. 근데 일본은 이 메이지 유신을 전후하여 조선 침략론인 뭐요? 정한론이 대두됩니다. 이 나쁜 놈들이에요, 진짜. 그런 와중에 뭘 일으켰어요? 운양호 사건을 일으킵니다. 운양호 사건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1875년 일본 군함 운양호가 강화도 앞바다에 침입을 합니다. 그러자 강화도 초지진 포대에서 발포를 하게 되죠. 운양호는 초지진을 공격한 뒤 어디에요?
인천 영종진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살육과 약탈을 자행하죠. 그래서 1876년 조선과 일본은 강화도에서 조일 수호조규를 체결합니다. 자, 이게 강화도 조약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에요. 분호를 개방했죠. 그러나 불평등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도 조약에 대해서 살펴보면 제1관이 있고요. 제2관, 제4관, 제5관, 제7관, 제9관, 제10관. 자, 요 정도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를 대등하게, 동등하게 독립국가로서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에 대한? 조선에 대한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겠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 일본군적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겠다. 조선은 부산 외에 제5관에 실린 2곳을 개항한다. 그 다음 대지를 임차하고 가옥을 지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일본인 거주지 설정을 위한 것이다. 그 다음 제5관 부산 이외에 항구 2개소를 선정해서 개항한다.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이 개항이 되죠. 이 의미는 통상 업무 이외에 정치적, 군사적 침략 의도가 내포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7관 조선국은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로이 해안을 측량하도록 한다. 아니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 땅을 막 그 자로 재고 있어. 그럼 제가 기분이 좋아요? 아니 쫓아내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조선 연안 측량권을 얻음으로써 군사작전 시 이 상륙 지점을 정탐하게 하였다. 그 다음 제9관에 가면 양국 인민의 무역을 임의에 맡겨 조금도 제한 금지 못한다. 정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무역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취약한 국내 상업 기반을 보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에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 모두 일본 관원이 뭐한다? 심판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의미가 뭐냐? 개항장에서 일어난 양국인 사이의 범죄 사건은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속인주의는 뭐예요? 우리를 속였다는 얘기인가요?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죄를 범한 사람이 속한 나라의 법으로 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속인주의입니다. 원래는 뭘로 가야 되는데 속지주의로 가야죠. 우리나라 땅에서 죄를 지으면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을. 그게 속지주의인데 이건 뭐예요? 속인주의에 입각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처리한다는 조항이다.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하였다. 정말 독소 조항입니다. 그래서 강화도 조약은 개항장에서의 일본인 범죄자를 일본 영사가 재판하는 영사재판권, 이걸 우리는 취해법권 조항이라고 얘기하죠. 이걸 설정함으로써 일본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선의 사법권을 배제하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특히 취해법권과 해안 측량권, 영토 주권 침해죠. 조선에 대한 주권 침해의 가장 독소 조항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강화도 조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화도 조약의 불평등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자, 봅시다. 편무성이라고 나오네요.
편무성. 한쪽으로 치우쳤다 이 말이죠. 모든 내용이 우리 측에 대한 일본의 권리만을 규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무기한 존속 가능성이 있다. 조약의 유효기간 및 폐기에 관한 조항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더더군다나 우리가 집을 팔 때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적인 조항들을 다 따져서 치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조일소 조교에서는 정말 준비 없이 양국 간에 이 협약이 맺어진 겁니다. 그리고 또 뭘 인정했다? 취해법권을 인정했다. 이 불평등 조항이라고 얘기했죠. 자, 이 내용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한 번 더 볼까요? 제1조의 내용을 보면 자주국이다라고 강조했지만 이건 청해 간섭을 배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의도였고요. 제5조를 보면 부산에 2개항을 더 개항하기로 했죠. 그래서 나중에 부산, 원산, 인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원산, 인천을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적 어떤 거점으로 삼아 침략의 전진기지로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제7조를 보면 조선의 연해와 섬을 자유롭게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 영토주권 침해죠. 영토주권 침해입니다. 제10조로 가면 조선에서 활동하는 일본 상인이 저지른 범법행위, 조선 관원이 다루지 못하며 일본 관원만이 다스릴 수 있다는 취해법권을 인정하는 이런 독소 조항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불평등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지만 불평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일 수호조규이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고 병자 수호 조약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자, 조일 수호조규가 맺어지고 추가적으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이 체결이 됩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과 결과를 살펴봅시다. 내용을 보면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이 그 다음에 통상장정이 마련되었죠. 통상과 관련된 게 통상장정이겠죠. 그죠? 여기 보면 조선 국내에서의 일본 외교관의 여행 자유를 인정했고 개항장에서 일본 고류민의 거주 지역을 설정했고 그죠? 이렇게 거주 지역 설정이 있고 그 다음 일본 화폐가 유통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 일본인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관세 및 양궁의 무제한 유출 등이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무관세 조항이 들어갔고 이거 독소 조항이죠. 무관세. 자국의 산업은 어떻게 보호하려고? 그다음에 양국의 무제한 유출. 우리나라 먹거리는 어떻게 하려고? 자, 이런 내용들이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조일 통상장정에 조일 수호조규가 맺어지던 1876년에 부속조약으로 조일 수호조규 부록과 통상장정이 마련되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 버렸죠. 결과를 살펴볼까요? 결국 조선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침략이 더 용이해졌죠. 조선은 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 조처를 거의 취할 수 없게 되었죠. 이 무관세 이런 거 들어가면 안 돼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 이런 거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화폐 유통 이런 거. 정말 마음이 아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되겠네요. 일본국 국민은 본국에서 사용되는 화폐를 조선국 국민이 보유하여 있는 물자와 마음대로 교환할 수 있다. 이건 결국 일본 화폐의 사용은 일본의 경제적 침투를 용이하게 한 것이다. 그 다음에 일본국 항구에 머무르는 일본인은 쌀과 잡곡을 할 수 있다. 수출할 수 있다. 이것은 나중에 방공령 사건의 배경이 되었죠. 쌀이 너무 유출이 되니까 쌀 유출을 막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일본국 소속의 선박은 항구세를 납부하지 않으며
수출입 상품에도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자, 관세권이 설정이 안 됩니다. 뭐요? 관세권이 설정되지 않아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관세권이 설정되지 않는 거죠. 통상장정에서. 결국 국내 시장 보호는 물론 재정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상실했다. 준비가 안 됐다 이 말이죠. 이게 1876년 조일소 조규, 그러니까 병자수호 조약, 강화도 조약에 이어서 부속 조약과 통상장정에서 맺어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장정이 한번 바뀌어요. 언제요? 1883년에 바뀝니다. 1876년 조일소 강화도 조약 때 맺어진 통상장정과 달리 1883년의 조일 통상장정의 내용은 조금 달라요. 그 내용을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10%의 수입세와 선박세를 규정했다. 결국 뭐예요? 어떤 조항이 들어간 거예요? 관세권 조항이 들어간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1882년 요 밑에 봐봐요.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이 되죠. 근데 이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이건 서양과의 최초 조약이고 청해 알선으로 맺어졌지만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 관세권 조항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882년에 관세권 조항을 통해서 배운 바가 학습이 되었죠. 그래서 1883년에 관세권 조항이 들어갑니다. 배운 건 바로 또 써먹어야 되겠죠, 우리가.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1882년 서양과의 최초 조약에 최애국 대우 조항이 들어가죠. 이 최애국 대우 조항이 1883년 조일 통상장정에 포함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최애국 대우 조항은 그냥 간단해요. 말 그대로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게 최애국 대우 조항이에요. 자, 밑에 여기 보면 최애국 대우 한자를 보십시오. 그렇죠.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 주겠다. 영어는 most favored nation 뭐예요 이거? 이게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보겠네. 영어가 깨졌을까? 조약 당사국의 일방이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 기회를 최약 당사국에 보장하는 것으로 조미소 통상조약에서 최애국 대우를 규정하였다.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만약에 조선이 러시아에 이권을 하나 주면 미국에도 이권을 하나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3국 국민에게 부여한 것과 똑같은 무역 기회를 최애국 대우 조항을 체결한 당 상대국에게 보장한다. 참 기가 막힌 조항이 또 하나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1883년 조일 통상장정을 보면 이때는 관세권 조항이 설정되고 최애국 대우 규정이 들어갔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요? 방공령 조항이 이때 포함이 됩니다.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게. 그러니까 1876년에는 포함이 안 되었던 내용이 1883년에 방공령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상장정에 이 내용이 들어갔죠. 그러나 조건이 있어요. 언제? 1개월 전에 일본에 사전 통보를 해야 된다. 나중에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돼요. 1개월 전에. 근데 1개월 전에 안 해요. 방공령을 실시를 하면서. 그래서 또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자, 그다음 열관과의 수호통상조약 체계를 봅시다. 제일 먼저 살펴봤지만 조미소 통상조약이 있죠. 조미소 통상조약이 있고요. 조로 소통상조약이 있고요. 조푸소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중요한 나라들만 살펴보는 거예요. 조미소 통상조약은 1882년 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이죠. 청해 알선이 있었습니다.
청해 알선이 있게 된 건 이 조선책략의 연미론 때문에 그렇다 그러는데 조선책략은 1880년에 자, 이 조선책략은 뒤에서 바로 언급을 할 것 같은데요.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갔던 이 김홍집이 일본에서 가지고 온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누가 쓴 거냐면 청해 주일 참사관이었던 청나라 사람이 쓴 거예요. 주일 참사관이었던 황존센이 쓴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은 조선 책략은 조선의 말은 조선의 책략이죠. 조선이 앞으로 어떻게 쓰면 된다 이런 거예요. 책략인데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방아를 찐다 이런 거 아니에요.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책으로. 그러니까 이건 청의 입장에서 바라본 조선의 책략이다 이 말이에요. 중국과는 잘 지내고 친중국, 결일본, 일본과도 뭐 잘 지내고 연미론 또는 연미방, 미국과도 잘 지내고. 그러니까 중국, 일본, 미국과는 다 잘 지내고 누구만 러시아만 지금 미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연미방으로 인해서 청해 알선이 있었고 그래서 조미소통상조약을 맺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조미소통상조약에서는 어려울 때 중간에서 서로 도와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카스라 테프트 미략으로 배신하죠.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뭐 식민지가 되든 백성들이 죽어나가든 관심이 없습니다. 그 다음 치해법권 여기서도 조미소통상조약에서도 치해법권이 인정되었고요. 조차지 설정 승인되었고요. 관세권 조항이 있고요. 최애국대우 조항 말씀드렸고요. 청해 종주권이 인정되었다. 이건 당연하죠. 왜? 청해 알선에서 청해 종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역시 뭐다? 불평등한 조약이다. 어려울 때 거중조정 미국이라고 다를 게 있나? 배신했다. 그 다음 조러수호 통상조약이 있습니다. 1884년입니다. 조선책략의 내용은 이 조선책략의 내용은 방어책이라고 그랬죠. 러시아를 친중국 결일본 연미방인데 그러니까 러시아를 방어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청나라와 일본이 뭐 했다? 반대했다. 반대. 그래서 조선 단독으로 조러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다. 멜렌도로프가 알선했고요. 청해 종주권을 당연히 인정 안 했겠죠. 그러면 그 다음 조푸소 통상조약 천주교 문제로 지연되다가 천주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했다. 그래서 조푸소 통상조약 1886년에 조푸소 통상조약은 결국 병인 박해와 병인 양요 천주교와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천주교 문제로 지연이 되다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인정되면서 조푸소 통상조약이 맺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